안녕하세요. 저는 최악의 결혼 생활을 청산하고 자유로운 돌싱으로 돌아온 30대 여자입니다. 세상에는 참 다양한 이혼 사유가 있다지만 제 이혼 사유도 특이하다면 특이할 것 같습니다. 바로 남편의 결벽증이 원인이었는데요. 물론 결벽증 그 자체 때문에 헤어진 건 아니고 결정적으로는 남편 놈의 이기심과 배신 때문에 헤어졌지만 어쨌든 그 시작은 결벽증 때문이었습니다. 병적인 깔끔함을 가진 배우자. 겉보기엔 늘 반짝거리고 먼지 한 톨 없이 깨끗 단정해 보일지 몰라도 정작 그 공간에서 같이 숨쉬고 사는 사람은 서서히 말라 죽어간다는 걸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세상에서 제일 고고한 척, 깨끗한 척, 와이프인 저를 무슨 세균 덩어리 취급하던 그 인간이 결국엔 세상에서 제일 더럽고 추악한 꼴을 당한 뒤 파멸했으니까요. 10년 묵은 채증이 확 내려가는 저의 사연, 지금부터 들어보시겠어요? 연애 시절 전 남편은 그저 깔끔하고 단정한 자기 관리를 잘하는 남자였습니다. 데이트할 때면 늘 은은한 섬유유연제 향기가 났고 손톱은 항상 단정하게 깎여 있었죠. 식당에 가면 수저 밑에 냅킨을 깔아주고 항상 다림질 잘 된 손수건을 챙겨 다니기도 했습니다. 제 옷의 머리카락이나 먼지를 늘 털어주고 입에 뭐가 묻을세라 열심히 휴지를 건네주고 그런 모습이 참 섬세하고 깔끔하고 또 자상해 보이기도 했죠. 왜냐면 그때까진 남편의 행동들이 저를 향한 배려나 다정함인 줄 알았거든요. 나중에 알았지만 그 인간은 그저 더러운 게 싫어서 본인 눈에 걸리는 게 싫어서 한 행동들이었지만요. 제 주변에 귀여운 친구들이 많았는데요. 대화를 나눠보면 당연히 남편이 지저분한 것보다 깔끔 떠는 게 100배 낫다는 말을 공통적으로 하더군요. 우리 남편은 연애 때는 그렇게 잘 씻고 다니더니 결혼하고 나선 얼마나 안 씻는 줄 아니? 휴가라도 있을 때면 머리도 3일 넘게 안 감는다니까. 우리 남편은 팬티를 안 갈아입어. 진짜 더러워 죽겠어. 양말도 신던 거 다시 신고 그런다니까. 지만 더러우면 다행이게 지 먹은 설거지 그대로 처박아 놓질 않나. 주변이 더러워도 치울 생각을 안 해. 지 눈에는 더러운 게 안 보이나 봐. 나만 죽어나는 거지.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내 남친은 깔끔한 편이라 다행이다. 그런 걸로는 부딪히거나 속 안 썩겠다라는 생각마저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신혼집 현관문을 들어섰어요. 남편은 신혼집에 먼저 들어가서 살고 있었는데요. 역시나 집안은 먼지 한 톨 없이 깔끔하더라고요. 그때는 그 깔끔함이 마냥 좋았는데 시간이 좀 지나 보니 저를 서서히 조여오는 올감이나 다름없더군요. 결혼 생활을 시작한 후 퇴근하고 녹초가 되어 집에 들어오면요. 남편은 왔어? 라는 따뜻한 인사 대신 제 동선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왜 이렇게 칠칠맞게 머리카락을 흘리고 다녀? 내가 청소기 돌린 지 10분도 안 됐는데. 남편은 일명 돌돌이라고 불리는 접착 테이프 클리너를 늘 손에 들고 다녔습니다. 저는 머리가 긴 편이라 빗지로 묶고 다녀도 머리가 잘 흐르거든요. 머리가 좀 긴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할 겁니다. 아무리 빗거나 묶어도 어느새 머리카락이 바닥에 흘러 있다는 것을요. 그런데도 남편은 그런 걸 몹시 못마땅해 했습니다. 집에만 오면 그 돌돌이를 들고 제 뒤를 졸졸 따라다녔으니까요. 제가 동선을 바꿀 때마다 바닥을 훑으며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나오면 한숨을 푹푹 내쉬며 그걸 닦고 있는데 어찌나 눈치가 보이던지. 왜 자꾸 그래? 내가 나중에 한번 싹 훑어낼게. 지저분하잖아. 하얀 바닥에 이렇게 머리카락 흘러져 있으면. 자기는 머리도 길어서 더 지저분하고 잘 보인단 말이야. 제가 일부러 흘리는 것도 아니고 저도 모르게 머리에서 흐르는 머리카락을 뭘 어쩌라는 건지. 나중에는 집안에서 걸어다니는 내내 자꾸 뒤를 돌아보며 머리카락을 확인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너무 유난스럽다 싶으면서도
남편의 성격이 워낙 깔끔하니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새 집은 편안한 휴식처가 아니라 먼지 한 톨 용납되지 않는 무균실이나 다름없었거든요. 늦게 야근을 하고 돌아와 심신이 너무 지치던 날 소파에 털썩 앉았더니 질겁을 하며 달려오는 겁니다. 자기야, 잠깐. 밖에서 입던 옷으로 소파에 앉으면 어떡해. 세균이랑 먼지 다 묻게. 옷 얼른 벗어서 스타일러 집어넣고 손발 씻고 실내복부터 갈아입어. 너무 지쳐서 좀 앉은 걸로 소파 지저분해진다면서 난리법석을 떠는 모습을 보니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가장 끔찍한 건 샤워 시간이었습니다. 샤워하고 나오면 개운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늘 공포에 떨었습니다. 남편이 정해놓은 욕실 사용 매뉴얼이 있었거든요. 샤워 후에는 반드시 스퀴즈로 거울, 샤워부스, 타일 벽면의 물기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긁어내야 했고 마른 수건으로 수전의 물자국까지 닦아놔야 했습니다. 나중에 물때 생긴다고요. 제가 씻고 나오면 남편은 매서운 눈으로 욕실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방울이 좀 남아있기라도 하면 난리를 치며 짜증을 내는 겁니다. 아, 이것 봐. 여기 물 안 닦았잖아. 내가 말했지. 이렇게 놔두면 물때 낀다고. 물때 끼면 얼마나 청소하기 힘든 줄 알아? 자꾸 락스 써서 청소하면 나중에 줄눈이고 타일이고 사가서 때랑 곰팡이가 더 잘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리미리 깨끗하게 쓰고 애초에 곰팡이랑 물때가 안 생기게 관리를 하는 게 더 낫다니까. 라는데 저는 정말 지치더라고요. 나 다 했는데 몰랐어. 그 부분은 스키지 안 됐는지. 아니, 이걸 왜 몰라. 맨날 닦고 나오는데. 자, 봐봐. 내가 하는 거. 샤워 끝나면 벽면부터 스키지로 이렇게 훑는 거야. 그리고 다이랑 세면대는 스펀지로 닦고 마지막으로 바닥에 앉아서 싹싹 스키지로 훑어내는 거라고.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잖아. 이게 어려워? 이게 복잡해? 쭈그려 앉아 스퀴즈로 바닥을 막 훑으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꼴보기 싫은 줄 아시나요? 샤워할 때마다 저러니까 진짜 돌아버릴 것 같고 눈치 보이고 씻기도 싫더라고요. 심지어 집에서 요리는 꿈도 못 꿨습니다. 찌개 하나 끓이려 하면 국물 튄다, 냄새가 커튼에 배긴다 등등 옆에서 잔소리를 해대는 겁니다. 저는 원래 결혼 전 혼자 살 때도 배달 음식이나 포장 음식은 거의 안 먹었고 집에서 잘 해 먹었거든요. 나름 솜씨도 좋은 편이라 각종 찌개류의 반찬도 만들어두고 전골이나 청국장을 끓여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다른 남자들 같았으면 와이프가 음식 잘하고 부지런하다고 좋아했을지도 모르는데 저희 남편 입장에선 눈이 돌아갈 일이었죠. 특히나 청국장은 아예 금지. 집에서 해먹을 수 있는 건 전자레인지를 이용해서 뭔가를 데워 먹거나 계란 후라이 정도였습니다. 이럴 거면 도대체 가스레인지가 왜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요리하고 청소하겠다고 해도 요리를 자주 하면 알게 모르게 때도 엄청 끼이고 음식물 찌꺼기도 쌓여서 나중엔 엄청 더러워진대요. 청소한다고 해도 그게 다 되겠냐면서요. 집에서 밥해 먹는 것조차 안 되고 심지어 간식도 식탁에 앉아서 먹으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소파 같은 데서 먹으면 부스러기 떨어지면 안 된다고.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저도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가만 보니 남편에게 저는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완벽하고 깨끗한 집을 오염시키는 세균 덩어리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당연히 그 일로 싸워도 보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집 깔끔하게 지내자는 게 뭐가 문제냐며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쳤고 자기가 오히려 제가 생각보다 너무 지저분해서 놀랐다며 자기야말로 지저분한 저를 참고 산다는 소리까지 하는 겁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저는 점점 집이 감옥처럼 느껴졌고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어쨌든 그렇게도 시간은 흘렀고 저는 어느새 남편의 눈치를 보며 남편에게 맞추어가며 살았어요. 이런 일로 이혼할 수는 없었고 그래 남편이 더러운 것보단 깨끗한 게 낫다라며 정신승리를 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남편에게 거의 가스라이팅 당하고 살면서 내내 눈치 보고 불편하게 지낸 것 같지만요. 하지만 그렇게 살다가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때는 결혼한 지 2년 정도 됐을 무렵이었어요. 시댁 제사가 있어서 저도 참석을 했죠. 제사 음식 준비할 게 많아서 너무 바쁘고 정신도 없었습니다. 저는 원래도 허리가 좋지 않은데도 꾹 참고 바닥에 앉아 제사 음식을 열심히 준비했죠. 그래도 며느리 도리는 해야 했기에 허리가 아파도 웃으며 열심히 일을 도왔고 뒷정리까지 했습니다. 구분 등을 겨우 좀 펴고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던 길이었어요. 제사 음식 만드는 내내 남편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아서 어디 갔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살짝 열린 안방 문틈 사이로 남편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남편은 평소 저에게 하던 날선 목소리가 아닌 어머님에게 어리광을 부리는 듯한 목소리였죠. 그 둘의 대화 소리가 들렸기에 무심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 엄마, 말도 마. 걔는 기본이 안 돼 있어. 지네 집에서 뭘 배운지 모르겠다니까. 아주 미치겠어. 왜? 현정이가 살림을 못하니? 그냥 살림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좀 기본적으로 지저분한 것 같아. 머리카락은 또 얼마나 흘리고 다니는지. 그럴 거면 좀 자르던지. 난 무슨 짐승 털갈이 하는 줄 알았다니까. 짐승 털갈이? 웃을 일 아니에요. 내가 뒷공문이 쫓아다니면서 돌돌이로 찍찍 다니는 것도 한두 번이지. 어쩔 때는 그냥 보고만 있어도 집에 무슨 세균을 묻힐까, 먼지를 묻힐까 싶어서 좀 짜증난다니까. 그렇게 지저분해? 진짜 저렇게 지저분한 줄 알았으면 결혼 괜히 했어. 요즘은 뒷모습만 봐도 짜증나. 그 뒷담을 듣는데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 딴에는 남편의 그 결벽증 맞춰주려고 그렇게 눈치를 보고 애썼는데 저 인간은 뒤에서 자기 엄마한테 저를 짐승, 세균 덩어리 취급하며 험담을 늘어놓고 있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시어머니의 반응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깔끔쟁이가 쌓인 게 많네. 근데 어쩌겠니? 원래 밖에서 일하는 여자들이 드세고 좀 칠칠 맞아. 네가 잘 가르쳐서 데리고 살아야지 어쩌겠어.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화가 나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자마자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죠. 당신이랑 어머니랑 하는 얘기 다 들었어. 내가 그렇게 더러워? 비위가 상해? 짐승 같아? 그렇게 뒷담하면 좋으냐고. 남편은 제가 들은 줄 몰랐는지 좀 당황하더라고요. 저도 화가 폭발해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내가 더러우면 각자 살던지. 그리고 내가 더러운 게 아니라 당신이 유난 떤다고는 생각 안 하지. 나도 당신 기준에 맞춰주는 것도 이제 지긋지긋해. 오늘부터 방 따로 쓰고 살림도 철저하게 분리하자. 내 빨래, 내 밥그릇, 내 방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손대지 마. 나도 당신 거 일절 손 안 댈 테니까. 그날부로 저희 집에는 38선이 그어졌습니다. 저는 안방을 나와 작은 방으로 거처를 옮겼고 한 집에서도 철저하게 남처럼 살기 시작했죠. 빨래 바구니도 따로 뒀고 세탁기도 제 것만 돌렸습니다. 밥도 제가 먹을 것만 딱 해서 먹고 설거지해버렸죠. 밥도 해먹지 말라고 생 난리치는 걸 이게 너만의 집이냐고, 나도 집 살 때 반 보탰는데 왜 네 마음대로 하냐고 한바탕 하고 그냥 밥도 해먹었습니다. 청소도 제 방과 제가 밟고 지나간 자리만 치웠고요. 처음에 남편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래, 누가 아쉬운지 해보자. 큰 소리를 쳤죠. 그렇게 한 집에서 거의 남남처럼 살았는데 그게 편하면서도 한편으론 현타가 오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결혼 생활인가 싶더라고요. 그러다가 남편이 먼저 화해를 신청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한 집에서 이렇게 사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요. 솔직히 한창 좋아야 할 신혼에 남남처럼 사는 게 저라고 좋았겠나요. 그렇게 남편하고 저는 결혼하고 처음으로 허심탄회하게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도 남편에게 섭섭한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남편도 제 이야기를 듣고 사과도 했습니다. 물론 그 사과가 진심으로 우러나온 사과 같지는 않았지만요. 남편에게 그간 받은 상처도 크고 남편의 결벽증은 여전했지만 그래도 나름 속을 터놓고 대화를 나눈 것이었고 그로 인해 부부 사이는 조금이나마 나아졌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한 화해나 서로에 대해 이해를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완전 남남같이 찬바람 쌩쌩하게 지내다가 그나마 좀 풀어졌다는 정도였죠. 조금 나아지긴 했어도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야 이혼을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시간을 두고 천천히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건지 저도 제 결혼 생활에 대해 고민이 한창 많았습니다. 어쨌든 남편과 저는 위태로운 평화 속에서 각자 지내고 있었죠. 물론 그 평화조차도 거대한 태풍을 앞둔 전야에 불과했다는 걸 머지않아 알게 되었지만요.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주말 출장이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꼼꼼하고 완벽주의적인 성격이라 회사 일을 도맡아 하나 보다 승진하려고 애쓰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쉬는 날인 저에게 세차를 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업체에 맡기는데 그걸 좀 맡겨달라는 거였죠. 그런데 제가 주차장에 내려가 보니 생각보다 차가 더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볍게 해도 되겠다 싶어서 세차장에 갖고 가 차 내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수석 시트 밑에서 뭔가 만져지더라고요. 뭔가 싶어서 보니까 핸드크림인 거예요. 그것도 복숭아 향이 나는 제품이었죠. 남편은 인공적인 향을 싫어하기 때문에 주로 무향 제품만 고집하는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손이 끈적이는 게 싫다고 제가 건네주는 핸드크림도 절대 안 바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숭아향 핸드크림이 차 안에 있다뇨. 그 순간 머릿속에 사이렌이 울리더군요. 뭔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남편의 차 대시보드와 콘솔 박스를 미친 듯이 뒤졌습니다. 그 속에는 구겨진 영수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깔끔 떠는 인간이 순간 버릴 곳을 찾지 못했는지 임시방편으로 구겨서 넣어둔 느낌이었죠. 열어보니 외곽 지역의 모텔 결제 내역과 편의점에서의 콘돔을 구입한 영수증이었습니다. 그걸 본 순간 저는 손이 바들바들 떨리더라고요.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구나 알게 된 거죠. 저는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상대가 어떤 여잔지도 알아야겠더라고요. 너무 떨리고 분노로 숨이 가빴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퇴근한 남편이 샤워하는 사이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은 샤워도 거의 1시간 가까이 하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을 꺼내 들고 확인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원래 알고 있던 비번으로 잠금을 푼 순간 김대리라고 저장된 사람과의 카톡 내용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그 김대리라는 사람은 남자도 아니고 심지어 회사 사람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대화 내용은 그야말로 가관이었죠. 오빠, 저번 주말 너무 좋았어. 또 보고 싶은데 어쩌지? 나도 자기 보고 싶어. 너저분한 마누라 보다가 너 보니까 어쩜 그렇게 예쁜지 몰라. 자기한테는 늘 좋은 향기만 나고 머릿결도 너무 부드럽고 우리 자기 또 보러 가고 싶다. 사랑해. 제 욕까지 하면서 밖에서 딴짓을 하고 있던 남편.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 싶더라고요. 저는 샤워하고 나온 남편에게 증거를 들이밀었습니다. 당황해서 빌 줄 알았던 남편은 오히려 뻔뻔하게 고개를 쳐들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들킬 게 들켰다는 식으로요. 남의 폰까지 뒤져. 너 의부증이야? 바람핀 주제에 나한테 의부증? 이 여자 누구야? 알면 어쩌게. 차라리 잘 됐다. 나 너랑 결혼한 거 솔직히 후회했어. 솔직히 우리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거야? 뭐라고? 지저분하고 위생관념 없고 너랑 같이 있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였는 줄 알아? 내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병적으로 문제 있다는 생각은 안 하니? 난 지극히 평범하거든?
그래, 나도 심각하게 깔끔한 거 알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안 맞는 거지. 톡 까놓고 이 여자는 너랑 달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마나 청결하고 향기로운 줄 알아? 같이 있으면 나보다 더 열심히 치우고 정리하는 여자야. 나한테 딱 맞는 거지. 참 우습네.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척하던 인간이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짓은 골라서 하고 다녔다는 생각은 안 해? 몸만 씻으면 뭐하니? 속이 완전 썩었는데. 뭐가 어째? 야, 됐다. 우리 솔직히 여태까지 남남처럼 지냈잖아. 이렇게 열낼 것도 없다. 그냥 그만하자. 누구는 너랑 뭐 계속 살고 싶은 줄 알아? 그러니까 잘 됐네. 헤어지면 되겠네. 바람핀 거 들켜놓고 참 뻔뻔하네. 그래, 위자료 주면 될 거 아니야. 남편은 반성은커녕 오히려 제 탓을 돌리며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큰 소리를 내고 싸웠고 그래 이혼하자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저라고 뭐 지가 좋아서 계속 살고 싶겠나요? 그런데 바람핀 주제에 저렇게까지 뻔뻔하게 나오는 게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저희는 합의하에 이혼을 하기로 했어요. 다만 제가 위자료 소송을 걸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잘못한 주제에 위자료에 대해선 반박을 하더라고요. 남편 주장으론 저희 부부관계는 이미 파탄난 지 오래고 각 방, 아니 각 집을 쓰고 있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어쨌든 법적으로 부부 사이인데 그런다고 지가 바람핀 게 없어지나요? 어림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맹렬하게 반박을 하며 따지고 들었기에 소송은 자꾸만 길어졌습니다. 저도 너무 지쳤죠. 게다가 더 기막힌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창 이혼 소송 중이었고 어쨌든 집 재산 분할 문제도 걸려 있었기에 동거는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전처럼 여전히 각 집을 쓰면서요. 그런데 아직 소송이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 보란듯이 그 김대리라고 저장해 놓은 상간녀를 신혼집으로 데리고 들어온 겁니다. 제가 작은 방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오밤중에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함께 희희낙낙 방으로 들어가기도 하는 거예요. 진짜 미친 거 아닌가요? 저는 너무 열받아서 그런 것까지 다 녹음을 하거나 몰래 녹화를 했습니다. 속으로는 오냐 이것들아 증거를 아주 대놓고 주네 땡큐다 했지만 솔직히 그 꼴을 지켜보는 제 속은 거의 썩어 문드러져 갈 지경이었죠. 남편이 다른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오는데 아무리 이혼을 앞두고 있다지만 아무렇지 않을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나요. 하지만 남편은 일부러 저 들으란 듯이 그 여자에게 자기야, 저 여자 곧 쫓아낼 거니까 편하게 있어. 저 여자 나가면 바로 싹 소독하고 도배부터 새로 하자. 찝찝하니까. 자기도 깔끔한 거 좋아하잖아. 맞아. 나도 깔끔한 게 좋지. 자기처럼. 라며 저 들으라는 듯이 모욕을 주는 겁니다. 이 집에서 지들은 둘이고 저는 하나라 그거죠. 둘이서 아주 뻔뻔하게 나오니 오히려 제가 그것들을 피해야겠다는 생각이 생기더라고요.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는 건 아니니까요. 저는 이를 악물고 증거 수집을 하고 나서 나중에는 도저히 같은 공간에 있기 싫어 짐 챙겨서 아예 집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여자에게도 바로 상간소송을 걸었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에서 그 여자의 연락처는 알아냈기에 위자료 소송 거는 건 어렵지 않았죠. 그런데 상간녀 위자료 소송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이 도운 건지 아니면 인과 응보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날은 제가 법원에 제출할 추가 증거 자료가 필요했는데요. 하필이면 그게 신혼집에 있었거든요. 저는 이미 신혼집에서 나왔는데 필요한 서류는 그 집에 있었던 거죠. 남편과 그 상간녀가 있는 그 집에 도저히 가기는 싫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회사 가고 없을 낮 시간에 잠깐 들려서 서류만 좀 챙겨 나오자 싶었습니다. 그렇게 잠시 그 집을 들렀을 때였어요. 작은 방에 들어가서 제 서류랑 미처 못 들고 온 짐을 챙기고 있는데 갑자기 삑삑삑 소리가 나며 현관문이 열리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 멈췄죠. 집에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누가 들어온 겁니다. 아, 오빠.
나 집에 잠깐 들렸어. 뭐 챙겨서 바로 나갈 거야. 오늘 저녁에 데이트할까? 목소리는 그 상간녀였습니다. 방에서 듣는데 처음에는 너무 놀라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생각해보니 제가 왜 몸을 움츠러뜨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직 이혼도 전이고 심지어 이 집의 반은 제 집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왜 도둑마냥 숨을 죽여야 되나 싶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오히려 제 집에 쳐들어온 건 저 상간녀인데 말이죠. 그렇게 당당하게 서류 챙겨서 나가려는데 상간녀도 마침 나가려는지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그와 동시에 아악 하고 비명을 지르는 소리와 함께 쿵 하고 바닥에 나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방에서 무슨 소리지? 저는 너무 놀라서 방에서 나가려다 말고 멈칫했죠. 그 뒤로 고함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야, 이 쌍년아. 그렇게 도망다니면 내가 너 못 찾을 줄 알았지? 갑자기 엄청 걸걸한 목소리의 남자가 고함을 지르며 현관문을 쾅 닫는 거예요. 누가 집 안으로 들어온 거였죠. 저는 너무 놀라 심장이 쿵쾅거리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도대체 누가 온 거지 싶었죠. 떨리는 기분으로 방문을 아주 살짝 열어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샛노란 염색머리에 온몸에 문신을 하고 있는 딱 봐도 완전 양아치 건달 같은 인간이 그 상간녀의 머리채를 휘어잡더라고요. 이 쥐새끼 같은 년이 진짜. 나 이 새끼야! 그러더니 상간녀가 남자를 확 밀치고 밖으로 도망가려는 겁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남자에게 붙잡혀 거실로 확 내팽개쳐졌죠. 이게 어딜 도망가? 내 돈 떼어먹고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어? 너랑 붙어먹고 있는 호구 새끼한테 네가 어떤 년인지 다 불어줘? 남자의 말에 상간녀도 눈을 뒤집고 따지더라고요. 말해봐. 말하면 너는 돈 절대 못 받아. 알고나 떠들어. 아우, 이걸 그냥 콱. 내가 알아서 어련히 공사치고 있으니까 잠자코 기다리라고 했지. 그럼 전화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내 돈 작정하고 떼어먹으려는 거 모를 줄 알아? 걱정 마. 내가 뒤지는 한이 있어도 네 돈은 안 떼먹을 테니까. 지금 공사 잘 되고 있나 보지. 하긴 그게 네 주특기 아니야. 술집에서 굴러먹으면서 단련된 네 주특기. 멍청한 놈들 골라서 단물 쪽쪽 빨아먹는 거. 나도 당했지 한때는. 네가 뭐 대단히 빨아먹을 돈은 있고? 뭐? 이게 진짜 네가 나한테 돈 빌리고 도망 안 갔어? 갚는다고 했잖아. 아직 기한도 안 됐잖아. 그럼 연락을 쳐 받으라고. 아, 알았다고. 너한테 돈 주려고 내가 지금 이러고 뺑이 까고 있는 거 안 보여? 일이나 망치지 말고 제발 좀 꺼져. 이러다 들키면 죽도 밥도 안 되니까. 이걸 그냥. 하면서 상간녀와 남자는 서로 씩씩대며 노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남자는 한숨을 쉬며 집을 둘러보는 겁니다. 야, 근데 이 새끼 이거 돈 있는 새끼 맞아? 집은 그저 그런데 돈 나올 때가 있어? 곧 이혼할 거야. 이혼하고 나면 이 집 재산 분할할 거고. 아, 그 돈 삥 뜯으시겠다. 그래. 돈 받으면 네 돈부터 갚아줄 테니까 잠자코 기다리기나 해. 하여가 너는 내 돈 떼먹을 생각하면 가만 안 둬. 무조건 쫓아간다. 내가 너 못 찾을 줄 알면 오산이야. 그리고 연락 제깍제깍 받아라. 그나저나 이 새끼 언제 이혼하는데? 거의 끝나가니까 잠자코 있으라고. 너 똑바로 해. 마지막 경고야. 남자는 바닥에 엎어져 있는 상간녀에게 삿대질을 하며 경고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괜히 선반 위에 있는 화병을 바닥으로 집어 던지는 겁니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화병이 박살났고 저도 너무 놀라서 하마터면 소리 지를 뻔했죠. 그리고 잠시 후 문이 세차게 닫히더라고요. 그 광경을 다 지켜본 저는 너무 놀라 입이 뜨악했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제가 알기로는 남편은 저 상간녀를 외국에서 디자인 스쿨 다니는 유학생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예상치도 못하게 저 여자의 진짜 정체를 다 알게 된 거죠. 술집 출신의 남자들 공사 쳐서 돈 뜯고 다니는 얼마나 황당하고도 어이가 없는지요.
그렇게 깔끔깔끔 노래를 부르던 남편놈이 기껏 만난다는 여자가 사기꾼에 가장 너저분하게 놀면서 남자들 후려치고 다니는 여자였다니 참 어처구니가 없었죠. 어찌 보면 남편놈과 참 천생연분 같기도 하고요. 그 여자는 한참이나 씩씩대더니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깨고 간 화병부터 싹 치우더라고요. 그리고는 자기도 옷을 갈아입고 머리도 싹 단장을 해서 나오는 겁니다. 화장도 다 고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는 꿰진 화병이 담긴 쓰레기 봉투를 챙겨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양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것만 봐도 보통 여자는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처음엔 남편에게 네가 만나는 그 상간녀가 어떤 여잔 줄 아느냐 확 다 밝힐까 싶기도 했습니다. 너무 꼬셔서요. 하지만 생각을 바로 바꿨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깔끔하고 단정한 여자? 어디 한번 잘 만나봐라 싶었죠. 저는 제가 그 집에서 봤던 그 모든 일들을 절대 입 밖으로 내놓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어요. 증거가 확실했기에 남편놈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결국은 제 승소로 끝이 났죠. 저도 그 상간녀의 정체를 알고 나서부터는 한껏 편안해진 마음으로 여유롭게 소송을 진행했고요. 결국 제가 승소가 되었고 재산 분할과 더불어 위자료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원래 살고 있는 신혼집은 매매해서 집을 팔고 전세로 바꿔서 남편이 그대로 산다고 했습니다. 저는 집값의 반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받게 되었고요. 참고로 남편은 그 상간녀의 위자료까지 지가 다 지불한 것 같더라고요. 그 상간녀한테 아주 골수까지 쪽쪽 뽑아먹히는구나 싶어서 오히려 속 시원했죠. 남편은 비록 패소를 했고 저에게 위자료도 왕창 물어줬지만 그 예쁘고 깔끔하고 어린 유학생 여자와 잘해볼 생각으로 아주 신나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완전히 이혼 마무리를 했어요. 그리고 그 뒤로 들은 이야기는 제 배꼽을 빠지게 만들더라고요. 남편의 돈을 쏙쏙들이 빼먹은 그 상간녀는 예상대로 바로 잠적을 했다고 했습니다. 원래 자기는 유학생이다 보니 돌아가서 정리를 하고 다시 한국으로 오겠다고 한 모양이었어요. 남편은 그렇게 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유학은 개뿔. 저는 알죠. 유학이 아니라 남편 돈 빼먹고 도망간다는 것을요. 남편이 아무리 기다려도 그 여자는 돌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상간녀가 보통 난년이 아닌 게 신혼집 쳐들어와서 난리친 염색머리 남자 있잖아요. 자기 돈 안 갚으면 가만 안 둔다고 으름장 놓았던 그 남자 돈은 끝까지 안 갚고 잠적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남편 혼자 있는 집 쳐들어와서 김민지 어디 있느냐고 난리를 쳤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 놈도 다 알게 되었죠. 그 깨끗하고 예쁘고 어린 유학생 여자의 실체를요. 아, 한 가지. 그 여자가 남편에게 주고 간 선물도 있더라고요. 바로 성병이었죠. 남편은 그 문란했던 상간녀에게서 성병이 옮은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온갖 세균은 다 피해 다닐 것처럼 굴면서 와이프인 저까지 세균 덩어리 취급하던 그 인간이 성병에 걸렸다니. 이보다 더 완벽한 코미디가 있을까요? 돈 잃고 집안 망신당하고 평생 동안 낫지도 않아서 약 먹고 관리해야 할 성병까지 걸린 남편. 그 소식을 듣는데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남편과 이혼을 하고 나서 저는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편안하게 집에서 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그동안 그 집에서 얼마나 긴장하며 불편하게 살았던지 알겠더라고요. 요즘 저는 저를 있는 그대로 아껴주는 조금은 털털하지만 사람 냄새나는 따뜻한 사람과 썸도 타고 있답니다. 먼지 하나 없는 차가운 무균실 같던 신혼집보다 조금은 어지러도 온기가 느껴지는 지금의 제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썩어 있던 똥차를 치우고 나니 이제야 제 인생에 진짜 봄날이 찾아온 것 같네요. 자기는 깔끔한 사람이라며 그 결벽증을 남한테도 강요하던 전 남편놈. 그건 깔끔한 게 아니라 타인에게도 자기랑 똑같은 것을 요구하고 강요하는 폭력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깨달았을까 모르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속담을 뼈저리게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요, 10년간 믿었던 사람에게 제대로 뒤통수를 당한 사람입니다. 도끼에 발등뿐만 아니라 온몸이 다 찍혀서 너덜너덜해진 거죠. 그리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복수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이 기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여러분 중에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런 짓까지 싶으신 분도 있겠죠. 너무 무식하고 이성적이지 못한 행동이라고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속 시원하다, 정말 잘했다고 하실지도 모르겠네요. 어느 쪽이시든 상관없습니다. 분명한 건 저는 제가 저지른 그 행동에 대해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죠. 남들이 보기엔 너무 과했고 미친 짓이었을지언정 저는 그렇게라도 했기 때문에 제 가슴 속 시커먼 멍을 조금이라도 씻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제 이름은 오선희이고 올해 43입니다. 이제 9살 된 딸 서은이를 키우고 있어요. 남편과는, 아니, 이제 전남편이 되었네요. 그 인간 조경수는 한때 제 세상의 전부인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남이 아니라 철천지 원수가 되었지만 말이죠. 남편은 대형 가구 쇼룸에서 플로어 매니저로 일했었습니다. 연봉이나 복지, 근무 환경이 괜찮았기에 만족하면서 다녔던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그 인간을 그 가구점에 취업할 수 있게 도와준 사람은 바로 접니다. 원래 남편은 좋게 말하면 야망이 넘치는 사람이었고 나쁘게 말하면 능력도 없으면서 사업병에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저랑 연애하고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자기는 최고의 사업가가 될 거라고 했고 자신만만했어요. 저한테 사업계획서도 보여주면서 자기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 사는지 또 얼마나 큰 꿈을 안고 사는지 자주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허무맹랑하고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인데 그때는 저도 꽤나 순진하고 멍청했던지 그런 남편이 마냥 멋있어 보이기만 했습니다. 선이야, 내가 너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떵떵거리고 살게 해줄게. 그 허세 가득한 허풍마저도 멋있다고 생각했던 저는 남편의 반짝이는 눈과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에 홀라당 속아 넘어갔던 거죠. 남편은 원래 가전제품 매장에서 판매직을 했는데 그 일을 그만두고 프리미엄 원두를 파는 카페 사업을 했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커피를 꽤나 잘 아는 것처럼 그럴싸하게 말했지만 사실은 전문적으로 각 잡고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저 관심이 있어서 좀 찾아보고 어깨너머로 좀 배운 게 다였죠. 그런데도 자신감만큼은 하늘을 찌르더라고요. 남편은 양가 부모님이 집 얻으라고 보태주신 돈이 있는데 그걸 전세로 바꾸고 나머지 차액을 자기 사업에 투자하자고 했죠. 저는 좀 염려스럽기도 했지만 자신감 넘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믿었습니다. 그렇게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 대학가 근처에 꽤 큰 규모로 카페를 차렸어요. 결과는요, 처참했습니다. 유행은 지나도 두 바퀴는 더 지난 촌스러운 컨셉의 인테리어에 커피 맛도 그저 그런데 가격은 비싸고 친절하지도 않고 장사가 잘 될 턱이 있나요? 텅 빈 가게에서 비싼 원두만 하염없이 볶아대던 그 인간의 뒷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결국 월세는 밀리고 대출이자는 쌓여가서 2년 만에 빚만 남기고 가게를 접었습니다. 그때 저희 상황은 정말 눈물밖에 안 나오더군요. 저희는 그나마의 신혼집 전세금까지 빼서 그 빚을 메워야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 결혼한다고 도와주신 돈인데 사업 투자한다고 홀라당, 또 그나마 남은 돈까지도 빚 청산한다고 홀라당. 부모님께 너무 죄송해서 말도 못하고 울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외곽에 있는 좁은 빌라 월세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렇게 크게 되었으면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반려동물용 스마트 장난감에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아는 형님이랑 해본다면서요. 저는 남편을 말렸고 다시 취업 자리 알아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번엔 자신 있다면서 제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더라고요. 그 결과는 어땠냐고요? 1년 반 만에 처참하게 망했습니다. 스마트는 무슨 중국에서 들여온 조잡한 장난감에 앱 연동도 제대로 안 되는데 그걸 누가 사나요? 창고에 가득 쌓인 그 쓸모도 없는 플라스틱 장난감들. 정말이지 그 인간을 거기다 파묻어버리고 싶더라고요. 결국 남편과 저는 반지하 원룸 같은 데로 또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벽지 틈으로 빗물이 스며들어서 눅눅한 곰팡내가 진동을 하는 그런 곳이었죠. 저희 아이가 그때 4살 정도였는데 퇴근하고 아이 하원시켜서 그 곰팡내 나는 차가운 집으로 돌아올 때면 눈물이 났습니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나. 남편의 허황된 꿈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우리 서은이는 무슨 잘못일까 싶어서 펑펑 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런데 남편은 또 정신 못 차리고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찾는 거예요. 저는 화가 나서 따졌죠.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당신은 사업할 사람이 못 돼. 머리 쓰는 일 말고 그냥 성실하게 몸으로 뛰면서 꼬박꼬박 월급 받는 게 우리한테 맞아. 제발 부탁이야. 우리 서은이 생각해서라도 정신 차려. 저 어린애를 이런 환경에서 키우는 건 안 돼. 곰팡이 때문에 기관지염을 달고 살잖아. 제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에는 자기 꿈을 이해 못 해주냐 어쩌냐 그랬는데 제가 진심으로 울면서 화를 내니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제발 부탁이야. 나도 이제 지쳤어. 당신이 말한 뭐 사모님 소리니 뭐니 다 필요 없어.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좀 집다운 집에서 살고 서은이 먹고 싶은 거 사줄 수 있게 그렇게만 살자. 어? 저는 눈물을 철철 흘리며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모습에 정신이 좀 들었던 건지 아니면 제 모습이 너무 처절했던 건지 고개만 푹 숙이고 아무 말 못하더군요. 그 후 남편은 사업 타령을 하지 않고 일자리를 알아봤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저도 발벗고 나서서 남편의 일자리를 알아봤죠. 그러다가 대학 선배 언니 중 친했던 유나 언니에게도 전화를 했습니다. 그 언니가 유명 가구 쇼룸 본사의 인사팀장으로 있거든요. 남편도 원래 영업직을 했기 때문에 그 언니에게 전화해 부탁을 했습니다. 사실 그 언니한테 연락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남편 일자리를 물어본다는 게 창피하고 자존심도 상했거든요. 하지만 제 자존심보다 당장 월세와 생활비가 더 급했죠. 언니, 나 선이야. 잘 지냈어? 어머, 선이야. 이게 얼마만이야? 근데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결국 전화기를 붙들고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 제 남편이 저지른 일들과 저희가 지금 처한 상황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언니, 나 좀 살려줘. 정말 죽을 것 같아. 그래도 남편이 사람 상대하는 거, 손님 응대하는 거 하나는 자신 있거든. 혹시 언니네 회사에 자리 같은 거 없을까? 내가 부탁할 사람이 언니뿐이야. 좀 도와주면 내가 언니 은혜 평생 안 잊을게. 유나 언니도 처음엔 엄청 당황하고 난처해했죠. 선이야, 너 어쩌다가... 일단 울지 말고 들어봐. 우리 회사가 그래도 가구 쪽에선 대기업인데 사람 막 꽂아주고 그럴 수 있는 데는 아니야. 내가 그런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판매직이라고 해도 인테리어나 디자인 전공자 위주로 뽑는 경우가 많은데 너네 남편은 그렇진 않잖아. 언니, 제발 나 한 번만 살려준다 셈 치고 언니가 인사팀장이라며 어떻게 안 될까? 내가 이렇게까지 부탁할게. 제가 거의 전화기에 대고 빌다시피 매달리니까 언니도 한숨을 푹 내쉬더니 마지못해 그러더군요. 그러면
일단 이력서부터 보내봐. 마침 현장직에 결혼이 생기긴 했거든. 근데 장담은 못해. 면접은 네 남편 몫이야. 면접 기회는 한번 만들어 볼게. 고마워, 언니. 정말 고마워. 된다는 보장은 없어. 그래도 괜찮아. 고마워, 언니. 기회 줘서 정말 고마워. 저는 그 언니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제 남편은 면접을 봤는데 다행히 면접도 잘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언니가 힘이 없다고는 했어도 언니의 영향이 아예 없지는 않았겠죠. 그렇게 남편은 제 인맥과 처절한 구걸 덕분에 그 크고 번듯한 대형 가구 매장의 판매직 사원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남편의 밥그릇을 찾아서 숟가락까지 쥐어준 거였죠. 남편은 늘 입버릇처럼 자기는 직장 다니는 게 안 맞다고 사업 체질이라느니 어쩌느니 했어요. 그래서 직장을 구했음에도 툴툴거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언니가 정말 힘들게 도와준 거니 정신 차리고 일하라고 뭐라고 했죠. 남편이 걱정되었는데 웬걸 그 일이 다행히도 적성에 잘 맞았던 모양이더라고요. 워낙 말하는 거 좋아하고 남들 앞에 나서는 거 좋아하는 성격이라 그랬던지 손님들한테 가구 배치, 인테리어 팁 등을 설명하는 게 그렇게 재밌다는 겁니다. 여보, 나 천직을 찾은 것 같아. 전에 전자제품 매장 때는 몰랐는데 여기서 일해보니 손님들 응대하는 것도 재밌고 동료 직원들도 다 너무 좋아. 당신 말 듣고 여기 취업해서 다닌 거 참 잘한 것 같아. 이젠 정말 당신이랑 서은이 고생 안 시킬게. 나만 믿어. 남편이 회사를 곧잘 다니니 저도 너무 기쁘더라고요. 정말 잘 됐다고, 이제야말로 우리 가정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놈의 사업병 때문에 그 많은 돈을 날리긴 했지만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착실히 월급 받으며 산다고 하니 모든 게 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남편은 정말 물 만난 고기처럼 일했어요. 입사 1년 만에 우수사원이 되고 3년 만에 주임으로 승진하고 또 5년 만에 플로어 매니저 자리까지 꿰찼거든요. 그러는 사이 월급도 꽤 오르고 회사에서 이달의 우수 매니저 같은 걸로 상도 잘 받아왔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남편을 나락에서 건져내서 번듯하게 사람 구실하게 만들었다고 뿌듯해했습니다. 그리고 전세긴 하지만 아파트로 이사도 갔고요. 모든 게 다 제자리에서 잘 돌아간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돈 문제가 겨우 괜찮아지니까 이 인간이 이번엔 다른 문제를 만들더군요. 바로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여직원이랑 바람이 난 것이었죠.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낌새가 부쩍 수상해지더라고요. 쇼룸 디스플레이 교체니 주말 특별 프로모션 준비니 하면서 퇴근 시간은 시도 때도 없이 들쭉날쭉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퇴근하고 땡 하면 집에 와서 밥 달라고 하던 인간이 오늘은 팀원들이랑 스터디가 있다느니 매장 재고 정리를 핑계로 늦게 오거나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날도 잦아졌습니다. 저는 뭔가 이상하다 싶은 촉이 느껴지면서도 애써 무시하고 우리 남편 매니저 됐다고 고생하는구나 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와는 눈도 안 마주치고 제가 스킨십이라도 하려고 치면 아, 피곤해 하며 손사래를 치는 겁니다. 그것뿐인가요? 언젠가부터 샤워를 하고 나와서는 비싼 향수를 뿌리고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저는 그런 향수를 사준 적도 없는데 말이죠. 물어보니 자기는 판매하는 사람이니 이런 건 필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핸드폰, 그놈의 핸드폰은 정말 잠자는 순간에도 손에 꼭 쥐고 화장실 갈 때도 심지어 쓰레기를 잠깐 버리러 나갈 때도 들고 나갔습니다. 예전에는 소파에 아무렇게나 던져놓던 인간이 갑자기 핸드폰을 무슨 보물단지처럼 끼고 살더라고요. 제가 무심코 핸드폰 좀 줘봐 서은이 사진 보게라며 손만 뻗어도 아, 왜 하면서 화들짝 놀라며 감추는 겁니다. 아니, 왜 그렇게 놀라? 당신 폰으로 찍은 서은이 사진 좀 보겠다는데. 사진 찍으면 내가 다 보내주잖아. 뭘 굳이 내 폰으로 본다는 거야. 당신 요즘 좀 이상하네? 핸드폰에 뭐 숨겨놨어?
숨기긴 뭘 숨겨. 회사 일이나 고객 정보 그런 거 들어있는 거지. 남의 폰을 왜 함부로 보려 그래. 라면서 폰을 철통같이 지키는 겁니다. 기가 막혔죠. 남편의 행동은 티날 정도로 수상하고 미심쩍었으니까요. 결정적인 건 그날이었습니다. 저희 서은이가 거실에서 아빠 핸드폰으로 유튜브 퀴즈를 보고 싶다며 집어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남편 놈이 소리를 빽 지르는 겁니다. 조선! 아빠 폰에 손대지 말랬지! 몇 번을 말해! 애가 너무 놀라서 으앙하고 울음을 터뜨렸고 저도 너무 놀라서 말했습니다. 아니, 애한테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 그냥 만화 좀 보려고 하는 건데. 그러자 그 인간이 울고 있는 서은이를 노려보면서 이러더군요. 회사 자료가 들어있다고 했잖아. 실수로 만졌다가 그런 거 날아가기라도 하면. 당신도 서은이도 절대 내 폰 만지지 마. 알았어? 그때였어요. 제 머릿속에서 뭔가 있다라는 게요. 단순히 회사 자료가 있는 사람의 반응이 아니었죠. 뭔가를 필사적으로 숨기려는 발작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본격적으로 의심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남편이 본사 직원들까지 다 모이는 전체 회식이라며 늦게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새벽 2시가 다 돼서 들어왔는데 술에 잔뜩 취해서는 거실 소파에 겉옷도 벗지 못한 채 대자로 뻗어 잠들었더군요. 그런데 그 곁에 그 인간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기회다 싶어 그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제발 아무것도 아니길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언가가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기도 했죠. 비밀번호가 있긴 하지만 남편이 쓰는 비번이 정해져 있었기에 쉽게 풀렸습니다. 떨리는 기분으로 메신저 앱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상단에 떠있는 채팅방이 있더군요. 시연. 심장이 정말 멎는 줄 알았습니다. 시연? 그 이름 옆에 붙어있는 하트. 그 대화방에 들어갔는데 아주 난리 부르스더군요. 자기야, 어제 회식 마치고 너무 보고 싶었는데 너무 늦게 끝난 것 같아. 그러게. 오늘이라도 볼까? 나야 좋지. 집에다가는 뭐라고 말하게? 일한다고 하면 되지. 회사 일 때문에 늦게 간다는데 지가 어떻게 할 거야.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가. 나 오늘 자기가 골라준 원피스 입고 갔는데 나 봤지? 아까 봤지. 뽀뽀 갈기고 싶은 거 참았다니까. 창고에서 좀 볼까? 우리 전처럼. 어머, 변태네. 걸리면 어쩌려고. 그 대화를 보는데 온몸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극심한 분노와 배신감에 사지가 마비되는 것 같은 기분마저 느껴졌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더군요. 연애 기간까지 합치면 1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하고 지 옆을 지켜준 저에게 고작 돌려준 게 이따위 배신이라뇨. 사업 2번이나 말아먹고 제 전 재산까지 탕진했을 때도 저는 그래도 남편 곁을 지켰습니다. 남편을 믿어주고 기다려줬어요. 다른 건 몰라도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여자 문제는 일으키지 않을 거라고 믿었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저 인간을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나 싶더군요. 그 바보 같은 믿음에 대한 대가가 결국 이 끔찍하고 더러운 배신이었는데 말이죠. 그런 줄도 모르고 남편 고생한다며 홍삼이며 보약 먹이고 고객들 상대하는 직업이니 항상 깔끔해야 한다고 저는 싼 거 입어도 남편에겐 비싼 좋은 정장이며 셔츠를 사다 줬습니다. 그게 얼마나 헛짓거리였는지 깨닫게 되니 어처구니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더군요. 남편을 공들여 광내고 떼빼주니 결국 그 내연녀한테 잘 보이고 다니는 꼴이었으니까요. 상대 여자는 박시연이라는 이름의 같은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습니다. 대화에서 유추해보니 그 여자도 유부녀였고 아이도 있더군요. 가만 생각해보니 남편이 입사할 때 같이 들어온 사람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남편은 그동안 매니저가 되고 박시연은 아직 대리인 걸 보니 능력은 그저 그랬나 보더라고요.
저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당장이라도 남편 멱살을 잡고 뺨이라도 올려붙이고 싶었습니다. 아니면 그 회사에 쳐들어가 남편과 그 여자의 머리채라도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속수무책으로 눈물만 나더라고요. 저는 고민 끝에 이 일을 저의 친언니에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이럴 때 생각나는 건 가족이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언니도 같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형부의 외도를 겪고 이혼을 한 전적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가족들에게도 자세하게 안 알렸고 저희 부모님은 아직도 그냥 성격 차이로 헤어진 줄 아세요. 하지만 언니가 저한테는 솔직하게 다 말했죠. 형부가 바람펴서 결국 헤어진 거라고요. 저는 언니에게 전화해 모든 것을 털어놓으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제부가 그런 줄 몰랐다며 경악하던 언니는 깊은 한숨과 함께 제 하소연을 들어주었죠. 그리고는 차분하게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일단 제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부터 결정하라고요. 이혼할 거야? 아니면 덮고 살 거야? 그것부터 정해야 돼. 언니 같은 경우에는 형부의 외도를 처음엔 눈감아줬다고 했습니다. 아이들도 어리고 한 번은 실수일 거라 믿고 싶었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도저히 안 되겠더랍니다. 덮고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형부가 핸드폰만 만져도 심장이 내려앉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또 그 여자를 만나는 건 아닌지 의심이 돼서 미쳐버리겠다는 거였죠. 나중에는 우울증이 와서 정신과 약까지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잘못은 그 인간이 했는데 왜 내가 정신과 약까지 먹으면서 이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하나. 그래서 이혼했어. 이혼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내 속은 시원하고 더 이상 힘들진 않더라. 경험자인 언니의 진심 어린 충고에 저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혼,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죠. 하지만 언니를 옆에서 지켜봤던 저는 그냥 덮고 버티는 게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인 건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넘어가 준다 한들 그 후에도 남편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그 인간의 모든 말과 행동을 감시하게 될 게 뻔했죠. 그리고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바람핀 놈이 또 안 피겠나요? 저렇게 작정하고 저를 속인 인간인데요. 참 많은 생각과 눈물, 고민 속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혼하기로 한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덮고 살 자신이 없었고 또 더불어 일 외에도 오랫동안 묵혀왔던 남편에 대한 미움과 원망, 그러니까 그 인간이 사업 말아먹고 제 돈까지 다 날려먹었던 그 원망이 덩달아 확 터져버렸거든요. 이혼은 결심했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누구 좋으라고 순순히 이혼을 해줘야 하나 싶은 거예요. 남편이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 바람피는 건데 이혼해주는 게 억울했던 거죠. 심지어 그 취업조차도 제가 도와준 건데요. 저는 이런 마음을 언니에게 고민 상담했습니다. 네 마음 내가 누구보다 잘 알지. 너네 형부랑 바람난 그년 어디 살고 무슨 일 하는지 다 알거든. 머릿속으로는 몇 번이나 쫓아가서 난리치고 머리끄덩이 잡고 싶었어. 결국 그렇게 못했지만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참 분통 터지고 한이 되는 거야.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여자는 너네 형부랑 헤어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남자 하나 물어서 결혼하고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야. 남의 가정은 이렇게 파탄내놓고 자기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그게 말이 되니? 저도 언니의 그 찢어지는 마음을 가까이서 지켜봤기 때문에 언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선이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뭐가 됐든 언니가 다 도와줄 테니까. 그래야지 네가 나중에 후회가 안 남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뭔지 말해봐. 걔네 직장 가서 다 폭로하고 싹 다 뒤집어 엎고 싶어. 아주 개망신을 주고 싶어. 제 말에 언니가 잠시 말이 없다가 말하더라고요. 그럼 해야지. 근데 그게 말이 쉽지 뒷감당은 어떻게 하라고.
드라마에서나 그런 게 가능하지. 실제로는 고소당할 게 뻔하고. 야, 뒷감당 생각하면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것들은 뒷감당 생각하고 그지랄 떨면서 바람 피우고 다녔겠냐? 저는 언니 말을 듣고 결심했습니다. 이혼도 할 거고 상간소송도 물론 걸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일단 그것들, 제 남편 조경수와 내연녀 박시연에게 자신들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짓인지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개망신을 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야지 제가 조금이나마 덜 억울하고 덜 한스러울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컴퓨터를 열고 워드 파일을 열어 큰 폰트 크기로 적었습니다. 조경수 매니저, 박시연 대리, 이들의 역겨운 사내불륜을 고발합니다. 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두 사람이 나눈 카톡 내용을 캡처해서 넣었습니다. 둘이서 자기야 보고 싶다, 창고에서 어쩌고 등등 그것들이 나눈 더럽고 은밀한 대화들과 주고받은 사진까지 한 장의 종이 앞뒤에 빽빽하게 넣었죠. 언니, 이 정도면 되겠지? 좋아. 이 년놈들 이 전단지 보고 뭐라고 변명할지 어디 두고 보자. 저는 그 A4 용지 경고문을 자그마치 100장 인쇄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주말 가구점으로 언니와 함께 찾아갔습니다. 일부러 가장 붐비는 주말, 그것도 피크 시간을 노렸죠. 남편은 2층 리빙 코너에서 상담이 쭉 잡혀 있다는 걸 미리 알아냈기에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언니와 함께 가구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너무 긴장되면서도 한편으론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것 같이 흥분되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어디 두고 보자 싶은 이갈리는 분노도 함께요. 보니까 저 멀리 2층 리빙 코너에서 제 남편 조경수가 보이더라고요. 저는 언니와 함께 남편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일을 하고 있던 남편은 저를 발견하고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아무런 연락도 없이 제가 갑자기 찾아와 빤히 쳐다보고 있으니까요. 당신이 여기 어쩐 일이야? 처형까지? 당신 보러 왔어. 그리고 박시연도. 제 입에서 박시연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남편은 몹시 놀라더라고요. 어? 저는 일부러 크게 외쳤습니다. 박시연은 어딨어? 내 남편이랑 붙어먹은 박시연은 어딨냐고! 제가 쩌렁쩌렁하게 외치자 사람들은 다 쳐다봤고 남편의 얼굴은 삽시간에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왜 이러냐고 저를 말리려는 겁니다. 언니, 지금이야! 사람들이 모두 쳐다보는 그 순간 저희 언니는 공중으로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제가 뽑아온 100장의 전단지는 그 가구점의 천장에서 뿌려지게 되었죠. 박시연은 어디 있냐고. 아, 저기 있네. 당신이 박시연이지. 내 남편하고 놀아나고. 이 매장 창고에서도 뒹굴었다며. 니들이 짐승이야? 쇼룸에 있던 그 수많은 손님들과 직원들이 모두 경악을 하며 여기저기 떨어진 전단지를 주워서 읽어보았습니다. 어머, 세상에 미쳤나봐. 저 남자 저 여자래. 이게 무슨 일이야 등등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 와중에 다른 직원이 달려와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고 업무 방해라며 저를 말리더군요. 남편은 그때까지도 눈이 휘둥그레진 채로 있다가 그제야 사태를 파악했는지 미쳤느냐고 거의 울듯이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 나 미쳤다. 너 여기 취업시키려고 갖은 노력 다 했는데 기껏 취업해서 한다는 게 유부녀랑 놀아나는 거니? 야, 박시연 너도 이리 와. 와서 네 눈으로 직접 봐. 당장 나가! 남편은 제 팔목을 거칠게 잡아 끌었고 저희 언니는 그런 남편을 밀치며 이 쓰레기 같은 놈이 어디다 손을 대냐며 소리쳤습니다. 순식간에 가구 쇼룸장은 저희의 몸싸움으로 아수라장이 된 거죠. 손님들은 웅성거리며 구경했고 몇몇은 핸드폰으로 이 광경을 찍기까지 했습니다. 직원들은 제발 나가서 얘기하시라며 저와 언니를 잡아당겼고 언니는 그 와중에 손을 뿌리치고 멀리서 도망가려는 박시연에게 달려갔습니다. 네가 박시연이지?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다면서 이러고 싶니? 이 추잡스러운 년아? 박시연은 얼굴을 가리며 자기 아니라고 하면서 도망을 치더라고요. 얼마나 꽁지가 빠져라 도망을 가는지 언니도 결국은 놓쳤습니다.
남편은 저희 언니에게 달려가서 나가라고 밀치고 소리를 질렀죠. 저희 언니도 악을 지르며 남편을 밀쳤습니다. 내 동생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해놓고 내가 못 올 때 맞냐, 이 개자식아! 나가라고 당장! 다른 직원에게 잡혀있던 저도 뿌리치고 그쪽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눈이 뒤집히고 배는 게 없더라고요. 저는 정말 공중에서 날아오르듯이 체중을 실어서 남편의 귀싸대기를 날렸습니다. 남편은 제 싸대기를 정통으로 맞고는 바닥에 나자빠지기까지 했어요. 야, 이 쓰레기 새끼야! 사업 말아먹고 내 돈까지 말아먹고 사람 구실도 못하는 거 그래도 남편이랍시고 달래주고 위로해주고 이 직장까지 구해서 취업시켜줬더니 기껏 한다는 게 바람이나 피워? 와이프 속이고 바람 폈을 때 이럴 줄 몰랐어? 신나서 불륜질할 때는 이런 꼴 당할 거 몰랐냐고! 저는 미친 사람처럼 악을 썼고 남편은 얼굴이 시뻘개진 채 바닥에 쓰러져서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때쯤 매장 총괄점장과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라고 했고 언니와 저는 이만하면 됐다 싶어 손을 뿌리치고 매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어서 몰랐는데 나갈 때 보니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언니는 씩씩대며 온몸을 부들부들 떠는 저를 부축해서 겨우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언니 차에 올라탔는데 얼마나 흥분 상태였는지 손발이 주체가 안 될 정도로 떨리더라고요. 언니는 잘했다고 저것들 아주 개망신 제대로 당한 거라고 이만하면 됐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내가 결국 저질렀구나 싶기도 하고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한 걱정도 되긴 했지만 후회보다는 후련한 게 더 컸습니다. 저는 그 길로 짐을 챙겼고 서언이를 데리고 언니 집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이냐며 일단 돌아오라고 전화하고 문자하고 난리가 났죠. 저는 할 말 없고 이혼이랑 상간소송 할 거니까 그리 알라고 했습니다. 그 일은 생각보다 여파가 컸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일자리를 알아봐준 유나 언니에게 전화해 사과를 했습니다. 언니가 좋은 기회를 줬는데 이렇게 해서 미안하다고요. 언니도 처음에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했지만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았다고 언니에겐 진심으로 사과하고 제 사정을 털어놓으니 언니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 유나 언니가 얘기해준 본사 측에서 내린 결정은 놀라웠습니다. 동료끼리 직장 내 불륜을 저지르고 심지어 매장에서까지 추잡한 문제를 일으킨 것은 자기들 제품과 브랜드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행동이라면서 아예 징계 해고 처분을 내렸다는 겁니다. 아주 꼬시더라고요. 물론 그 내연녀 박시연이 저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긴 했지만요. 제가 저지른 짓 때문에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개망신을 당해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치료까지 받고 있대요. 게다가 그 내연녀의 남편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도 저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할 거라는 건 저도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 여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곧바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그 여자가 받은 징계 해고는 제가 한 행동 때문이 아니고 그 여자 본인의 불륜 행위에 따른 근무 태만과 품위 유지 위반에 따른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한마디로 네가 바람 피우느라 일 똑바로 안 하고 회사 망신시켜서 잘린 거다 그거죠. 하지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폭로를 한 건 제 잘못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결국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과 위자료를 합쳐 1,000만 원 정도를 물어주게 되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저 역시도 그 여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진행했고 승소했고 이례적으로 높은 금액인 3,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3,500만 원 위자료 받고 깽값으로 1,000만 원 돌려준 셈이죠. 제 전남편 조경수 역시 저에게도 위자료를 뱉어냈고 퇴직금도 징계 해고라 거의 못 받았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그 내연녀의 남편 역시 저희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진행했기에 그 내연녀 남편에게도 거액의 위자료를 줬다고 했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시원하게 잘 끝난 것 같지만 그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법원도 여러 번 가야 했고 그 여자도 저를 고소한 거다 보니 경찰서도 들락날락거리고 법적인 문제로 골머리도 꽤나 아팠죠. 하지만 저는 그때 제가 저지른 그 행동에 대해서 후회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했기에 제 속에 남는 게 없는 것 같기도 해요. 남편은 뻔뻔하게 이혼당하면서도 일을 이렇게 만든 건 제 탓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그 박시연이랑 놀아났을 때 네 인생은 이미 망가지기 시작한 거라고요. 자기 스스로 망친 인생이면서 저한테 끝까지 원망을 하는 걸 보니 저 답도 없는 인간을 내가 데리고 살았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이혼을 했고 지금은 일을 하며 아이를 키우고 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그 어떤 남자도 만날 생각 없고요. 그냥 일 열심히 하고 제 딸 서은이 예쁘고 바르게 잘 키우면서 저와 제 딸의 행복만을 위해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물어준 그 깽값 1,000만 원이 제 한을 푸는 값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폭풍 같은 시간을 지나 이제야 비로소 저만의 진정한 행복을 찾은 여자입니다. 저희 친정아버지는 중학교 졸업에 맨주먹으로 사업을 일궈내신 자수성가형 사업가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갖은 고생하셨고 학력이 낮아 무시도 많이 당하셨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아빠는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악착같이 살아오셨죠. 직원 2명의 작은 회사에서 출발해 지금은 직원 40명 정도 되는 중소기업을 운영하세요. 평생을 치열하게 사신 아버지는 자식들만큼은 고생시키지 않겠다는 일념이 강하셨습니다. 게다가 학벌에 대한 아쉬움과 미련이 크셨어요. 막내딸인 저에게 아빠는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죠. 미소야, 여자는 자고로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야 평생 손에 물 안 묻히고 산다. 너는 꼭 사짜 직업 가진 남자랑 결혼을 해라. 라고요. 아빠는 자신의 컴플렉스를 제 결혼으로 풀고 싶은 마음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결혼할 남자는 아빠가 정해줄 거라며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빠의 성화와 강요에 못 이겨 저는 일찍부터 여러 번의 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만나게 된 사람이 바로 피부과 페이닥터였던 유혁재였습니다. 훤칠한 키에 서글서글한 인상,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그토록 원하던 의사 타이틀을 가진 그 남자. 사실 선을 보게 되었을 때 그 남자와 제가 서로 너무 마음에 들고 첫눈에 반하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적당히 대화가 잘 통했고 서로의 니즈가 잘 맞는 편이었죠.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는 운명적인 느낌은 전혀 아니었고 그 남자 역시 그랬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 남자와 저는 조건이 잘 맞았기에 결혼으로 빠르게 갈 수 있었어요. 왜냐면 그 남자는 개천용 출신의 의사였는데요. 집이 꽤 어려운 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악착같이 공부해서 의대 나왔던 거고요. 돈에 대한 집착도 컸고 야망도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한다고 해도 사랑보다는 자신의 야망을 채워줄 여자가 필요했던 것 같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결혼 생각이 엄청 큰 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결혼에 대한 거부감도 없었어요. 괜찮은 사람이 나타나면 결혼해야지 정도였거든요. 게다가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능력 있는 남자, 사회적으로 성공한 직업의 남자를 만나야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도 자연스레 결혼은 서로의 마음보다는 직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저한테도 그 남자는 필요한 조건의 남자였던 거죠. 저희 아빠의 눈에 찰만한 사람이고요. 그렇게 저희는 어떤 애정보다는 서로의 조건이 맞는 합의에 의한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의사 사위를 맞이하게 되니까 저희 아빠는 남편을 도와주려고 한 부분이 꽤 됩니다. 일단 저희 결혼하면 신혼집도 아빠가 해주신다고 했고요. 또 남편이 페이닥터로 일했지만 개원을 하게 되면 아빠가 많이 도와주신다고 했죠. 남편은 결혼 후에 천천히 개원을 준비했고 초기 자금도 아빠가 도와주신 상태였어요. 그렇다 보니 사실상 남편은 거의 몸만 와서 장가를 든 셈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 후 남편은 뻔뻔할 정도로 당당하게 금전적 지원을 요구하더라고요. 아빠도 해준다고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흔쾌히 해주신다고 했지만 남편은 그런 걸 고마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당연히 받아야 될 걸 받는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의사 사위 맞이했는데 이 정도는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눈에 보일 정도였죠. 어쨌든 거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서로가 원하는 조건이 있었고 그 조건에 부합해서 하는 결혼이었으니까요. 저도 아빠의 등살에 못 이겨 결혼을 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 정도는 얼마든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 남편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저한테 말하지 않고 속인 부분도 있는 겁니다. 결혼 전까진 몰랐는데 결혼하고 보니 남편에겐 빚이 있더라고요. 몇 천만 원 정도였긴 한데 갚지도 않고 그대로 이자만 나가고 있었죠. 말은 학자금 관련한 빚이라고 하는데 저한테 은근히 그걸 갚아주길 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건 알아서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면 남편이 갚을 수도 있는 돈인데 그것마저도 우리 집에서 갚아주길 바라는 게 어이없더라고요. 그렇게 거절을 하자 남편은 노골적으로 섭섭해했고요. 또 빚 말고도 남편에겐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명품에 병적으로 집착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남들 눈을 엄청 신경 쓰고 겉으로 꾸미는 것에 집착하더라고요. 피부과 의사다 보니까 피부 관리하고 이런 건 다 알겠는데 명품을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없이 살았다가 이제 돈을 좀 벌게 되니 거의 환장하는 수준이었죠. 저는 평생 여유롭게 산 편이었지만 명품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몇 가지가 있긴 해도 그냥 필요하고 마음에 들면 사는 정도지 남편처럼 모든 걸 다 명품 브랜드에서 사야 되는 건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남편은 옷이며 신발, 심지어 집에서 사용하는 가구, 그릇들까지 다 명품 브랜드로만 사자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 돈 아껴서 자기 대출부터 갚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또 그러진 않는 겁니다. 저랑은 소비 습관이 많이 달랐죠. 빚이 있음에도 자기 필요한 거 먼저 사야 되는 주의였으니까요. 가만 보니까 남편은 이렇게 안 갚고 버티다 보면 또 저희 친정에서 알아서 갚아주겠지 생각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남편의 그런 행동이 얄미워 딱히 그럴 생각은 없었지만요. 그렇게 결혼하고도 시간이 좀 지났을 때였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에서 사진 옮길 게 있어서 갤러리에 들어갔다가 어떤 여자랑 여행을 갔다 온 사진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황당해서 날짜를 보니 결혼 전이었더라고요. 제 기억엔 이날 학회 세미나 때문에 제주도를 간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제주도가 아니라 어떤 여자랑 밀월 여행을 즐기고 온 거였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랑 결혼 바로 직전이었는데 이런 일을 벌인다니요. 저는 바로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은 잘못했다고 빌면서 전 여친이라고 술술 불더라고요. 나랑 결혼 준비하는 동안에 전 여친 만나서 밀월 여행? 이건 진짜 아니다 싶었던 저는 바로 이혼하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신뢰가 깨졌으니 같이 살긴 어렵다고요. 그러자 남편은 파리처럼 빌더군요. 미소야, 내가 정말 잘못했다. 왜 남자들 결혼 전에 기분 싱숭생숭하고 그래서 충동적으로 엉뚱한 짓 많이 하잖아. 갑자기 전 여친한테 연락을 해본다던가 그런 식으로. 나도 그랬나 봐. 각 잡고 전 여친이랑 여행까지 갔다 왔는데 이게 충동적인 거야? 그리고 충동적이라고 하면 뭐가 달라져?
어쨌든 바람핀 거잖아. 내가 진짜 잘못했어. 근데 이거 결혼 전이잖아. 결혼 후엔 이런 일 절대 없었어. 맹세코. 지나가던 개가 웃을 소리였습니다. 저는 웃기지 말라고. 결혼 직전에 전 여친 만나서 여행 가는 남자면 결혼해서도 분명 딴짓거리 할 거라고. 나는 더 이상은 못 산다고 했습니다. 이혼을 준비할 거니까 그런 줄 알라고 하면서요. 그때 저는 정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이틀 뒤 아빠 회사 창립기념일 행사가 있었어요. 아빠 주변 지인분들도 축하해주러 많이 오셨죠. 일단 정해진 행사니까 그거 끝내고 이혼 얘기를 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도 참석을 했죠. 이 행사만 끝나봐라. 바로 남편과 정리하겠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려야지 거듭 다짐하면서요. 그런데 그날 아빠가 저희 남편을 데리고 여기저기 지인들에게 엄청 자랑하고 다니시는 겁니다. 우리 의사 사위라면서요. 아빠는 의사 사위를 맞이한 게 너무 기쁘고 자랑스러우셨나 보더라고요. 남편도 신나서 저희 아빠 비위 맞추면서 싹싹한 척 세상 성격 좋은 사위인 척 굴었고요. 그걸 지켜보는 저는 너무 착잡했죠. 아빠가 저렇게 신나하시는데 거기다 대고 이혼을 하겠다는 말이 도저히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을 좀 망설이게 되었는데 눈치 빠른 남편도 제가 망설이는 걸 알았는지 저한테 선물 공세며 이벤트 공세를 하면서 싹싹 빌더라고요. 결혼 전 일이니 한 번만 봐달라고요.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요. 눈물까지 글썽였죠. 사실 결혼 전이든 뭐든 바람을 폈다는 사실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미 아빠 때문에 이혼이 망설여진 저는 결국 오랜 고민 끝에 이혼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결혼 전에 그랬으니까 라고 애써 합리화하면서요. 대신 남편에게 또 걸리면 그때는 바로 이혼이라고 집에서 몸만 나가라고 했죠. 남편도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여러 번 맹세했고요. 찝찝함이 너무 컸지만 결국 그런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마음 한켠에선 잘난 남편 얻으려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하는 건가 보다 라며 스스로를 가스라이팅 하기도 했고요. 아빠 핑계를 댄 것도 있지만 아니다 싶었을 때 그만둘 용기가 저에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결혼 생활은 겉으로는 잔잔한 호수처럼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잘했고 다정했고 겉으로는 큰 문제 없이 잘 지내는 듯 보였죠. 제 마음 한구석에는 남편에 대한 신뢰가 금이 가긴 했지만 이혼하지 않고 살기로 했기에 애써 티내지 않고 그냥저냥 잘 지냈습니다. 속으로는 늘 불안함과 집착이 생겼지만 애써 괜찮은 척 하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대학 동기들과 1박 2일로 바다 낚시를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남편이 의심스러웠기에 꼬치꼬치 캐묻고 싶기도 했지만 남편은 준비하는 도중에 친구들이랑 통화도 하고 낚싯대도 준비하고 그러길래 이번엔 아니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남편이 집을 나가고 나니 제 마음속에 있던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더라고요. 저 사람이 또 나를 속이고 여자 만나러 가는 거 아닐까? 아직 그 전 여친이라는 여자랑 만나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그런데 공교롭게 남편의 서재 컴퓨터가 눈에 띄었습니다. 남편은 게임이 취미였어요. 병원 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밤 늦게까지 게임을 하곤 했죠. 그래서 컴퓨터를 잘 켜놓고 다녔습니다. 저는 게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남편 말로는 이렇게 내버려두면 자동 게임이 실행되면서 보너스 같은 게 저절로 쌓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를 보통 끄지 않고 계속 플레이를 해둔다는 거예요. 정확히 뭔진 모르지만 하여튼 남편은 그런 식으로 컴퓨터를 잘 켜둔 채 모니터만 끄고 다녔습니다. 저도 남편의 취미니까 존중해 주었고요. 그렇게 계속 의심이 갔던 저는 결국 그 모니터를 켜봤습니다. 제 예상대로 PC 카카오톡도 그대로 뒀더라고요. 로그아웃 하지 않고요. 평소에는 제가 남편 컴퓨터를 볼 일이 없다 보니 남편도 그냥 그렇게 켜둔 채 잘 놔두고 다녔는데 그날만큼은 달랐죠.
저는 그 카톡을 살펴보다가 그 방을 발견했습니다. 상대방 이름은 영호였습니다. 성도 없이 이름만 해놓은 거 보니 가까운 친구 같은데 영호라는 이름의 친구가 있나 의아하더라고요. 남편은 친구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서 저도 대강 누군지 알거든요. 영호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본 이름이었죠. 그렇게 대화 내용을 보던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진짜 짜증나. 오늘도 그 못생긴 ATM기 비 맞추느라 토 나오는 줄 알았네. 아침밥 먹는데 얼굴 보니까 밥맛이 뚝 떨어지더라. 에구구, 우리 자기 고생이 많네. 그래도 참아야지 어떡해. 병원 개원할 때까진 꾹 참아야지. 그러니까 내가 참고 살지. 돈만 아니었으면 진작 걷어찼어. 주제 파악도 못하고 전에 이혼하자고 발광하는데 진짜 생각 같아선 바로 이혼 갈기고 싶은 거 겨우 참았네. 누군 지가 좋아서 이러고 사나? 조금만 더 고생해. 병원 받고 자리 잡으면 그 아줌마 버리고 우리끼리 새 출발하면 되잖아. 준비금은 좀 받았다며. 그랬지. 조만간 본격적으로 준비할 건데 그때 다 받아내야지. 성아야, 우리 예쁜 성아 얼굴 보면서 좀 참아야겠다. 그나저나 너랑 놀러갈 생각하니까 벌써 설렌다. 나도 보고 싶어, 자기야. 못생긴 ATM기, 밥맛 떨어진다. 돈만 아니었으면 진작 걷어찼다 등 활자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손발이 사시나무 떨듯 부들부들 떨렸죠. 남편이 저에게 큰 애정이 없다는 건 알았지만 이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더라고요. 남편에게 저는 아내가 아니라 그저 돈 대주는 멍청한 물주에 불과했던 겁니다. 배신감의 치가 떨렸습니다. 상대방은 이름을 영호라고 저장했지만 사실은 성아라는 이름의 여자였더라고요. 혹시 그 전 여친인가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성아라는 여자의 프사를 열어봤는데 전에 제가 발견했던 그 전 여친 사진하고는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와, 진짜 그 사이에 또 다른 여자랑 만난다고? 진짜 갱생불가 쓰레기구나 싶었습니다. 그 둘은 서로 이상야릇한 사진들도 막 주고받았더라고요. 게다가 제 남편이 그 여자에게 돈을 보낸 기록도 있고요. 돈까지 주면서 만나는 사이인가 싶었죠. 저는 이를 악물며 화면에 뜬 그 더러운 대화 내용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찍어 증거를 남겼습니다. 게다가 이 여자 사진도 캡처를 해서 남겼죠. 이 여자가 누구인지도 알아내야 소송을 하든 말든 할 테니까요. 하지만 이름이 성아라는 것과 사진 말고 다른 정보가 없었습니다. 연락처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죠. 저는 남편이 돌아오고 나면 최대한 티내지 않고 있다가 번호를 알아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낚시여행을 갔다가 돌아왔어요. 말이 낚시여행이지 그 성아라는 여자와 뒹굴다 온 것이었겠죠. 남편은 싱글벙글한 얼굴로 저를 보며 여보, 나 잘 갔다 왔어.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니까 참 좋더라. 친구들하고 시간 보내고 오라고 배려해줘서 고마워. 나 많이 보고 싶었어? 그러는데 그 얼굴이 너무 역겹고 가식적인 겁니다. 제 앞에서는 다정다감한 척 눈치 보고 설설 기는 척 하면서 뒤에서는 온갖 욕하고 험담하고 사람 깔아뭉개고 바람피고 와, 진짜 생각 같아선 그 면상을 손바닥으로 후려갈기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온갖 인내심을 발휘해서 꾹 참았습니다. 나 없어서 혼자 무서웠던 거 아니지? 무섭긴. 거기 좋더라. 다음에 자기도 같이 가자. 저는 코웃음이 절로 나오는 걸 참고 말했습니다. 그래. 저는 잘 살펴보다가 남편이 방심할 때 폰에서 그 성아라는 여자의 연락처를 알아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얼마나 핸드폰을 사수하는지 도저히 볼 기회가 없었어요. 잘 때조차도 베개 밑에 깔고 자고 평소에도 늘 손에 쥐고 다니더라고요. 어차피 바람 피웠다는 증거는 있으니 그냥 남편한테 다 얘기하고 이혼하자고 하는 게 나을까 싶기도 했지만
저는 그 상대방 여자 정보도 알아내서 바로 소송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저는 아주 황당하게도 그 여자를 직접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너무 어이없는 곳에서요. 바로 저희 신우 가족 상견례장에서였죠. 남편에게는 3살 어린 여동생이 있는데요. 이름은 유현미고 내년에 결혼을 한다고 했습니다. 양가 부모님끼리는 이미 만나서 상견례를 했다는데 그 후에 가족끼리도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를 가지기로 한 거죠. 저와 남편도 참석하기로 했고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저한테도 은근히 신우 결혼하는데 돈 좀 보태주라며 압박을 했습니다. 남편도 그렇지만 시댁 식구들도 완전 저를 ATM기로 보는 것 같았죠. 어차피 이혼할 거라서 해줄 생각도 없었지만 일단은 암소리 안 했습니다. 그렇게 가족끼리 다 모이는 식사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신우랑 결혼하기로 한 심해분의 가족들도 다 참석을 했는데요. 거기에는 심해부의 누나도 같이 왔죠. 우리 신우 말로는 심해부의 누나, 그러니까 신우의 신우가 될 그 여자는 예전에 아이돌 지망생으로 기획사에서도 잠깐 있었을 정도로 예쁘다고 하더군요. 하여튼 그렇게 신우네 사돈가족들을 다 같이 만나게 되었는데 식당 룸 안으로 들어간 순간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봤던 그 성화라는 이름의 카톡 프로필 사진 속 여자가 웃으며 저희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너무 놀란 저는 이게 뭐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저 여자는 내 남편하고 바람난 여자인데 저 여자가 여기 왜 있지 싶었죠. 저는 자리에 앉아 그 여자를 봤습니다. 그제서야 알겠더군요. 남편은 한마디로 사돈처녀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여동생과 결혼할 남자의 친누나.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인지 진짜 남편이 미친놈처럼 보이더군요. 그런데 그 여자가 먼저 저희 남편더러 웃으며 그러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잘 지내셨죠? 아, 예, 성아씨. 성아씨도 잘 지내셨죠? 그러면서 묻지도 않았는데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최성아씨라고 우리 병원에 와서 피부관리 받고 가셨거든. 현민의 신우 되실 분. 알고 보니 우리 신우가 그 여자에게 병원 소개를 해준 모양이었습니다. 의사와 환자 사이로 만났다가 둘이 눈이 맞은 모양이었죠.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그 여자와 정말 의사와 환자 정도의 관계처럼 혹은 사돈 간의 관계처럼 딱 그 정도의 사이인 것처럼 연기를 하더군요. 모든 걸 알고 있는 저는 정말 역겨웠고 더 이상 못 해먹겠다 싶었습니다. 조용히 뒤로 준비해서 한 큐에 이혼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둘이서 가식 떨며 연기하고 있는 꼬라지를 보고 있자니 여기서 다 뒤집어 엎어야겠다 싶었던 거죠. 저는 언제 얘기를 할까 타이밍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식사가 바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어머, 음식이 좀 멀죠? 하면서 제 남편 쪽으로 게장하고 반찬을 밀어주는 겁니다. 그러자 남편은 아유, 감사합니다. 얼른 드세요, 성아씨도. 네, 많이 드세요. 이 지랄을 떨고 있더라고요. 그것들 입장에선 지금이 얼마나 스릴 넘치겠나요. 그 여자는 저한테도 불쑥 그러더라고요. 현미한테서 얘기 많이 들었어요. 현미는 제 신우의 이름입니다. 제가 가짜나서 대답했죠. 제 얘기를 했다고요? 네, 올케 언니가 진짜 화통하고 성격 좋고 멋지다고요. 그러면서 웃는데 아, 이게 사람 놀리는구나 싶더라고요. 제 뒤에서 제 남편이랑 ATM이니 어쩌니 개소리를 짓거리고 앞에서까지 대놓고 나를 농락하는구나 싶었죠. 저는 그래, 지금 얘기하자 싶더라고요. 그 가짜는 꼴을 더 봐주기가 힘들었죠. 아, 우리 아가씨가 그렇게 말했어요? 뭐 때문에 화통하고 성격 좋고 멋지다고 했을까? 나는 우리 아가씨랑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제가 그렇게 말하자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신우도 당황해서 저를 보더라고요. 저는 신우에게 그랬죠. 우리 별로 개인적으로 얘기를 안 해봤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하고 다녔어요? 신우가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죠.
언니, 왜 그러세요? 혹시 아가씨 결혼할 때 어머님이 나한테 금전적으로 좀 도와달라고 하던데 그거 내가 도와줄 것 같아서 그런 말 한 거예요? 근데 어쩌죠? 나는 그럴 생각이 없어요. 제 거침없는 말에 신우도 황당한 표정이고 어머님도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너 왜 이래? 이런 자리에서. 그건 나중에 우리끼리 얘기하자. 얘기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무슨 빈대들도 아니고 아들도 맨몸으로 결혼시키셨잖아요. 나중에 저희 아빠가 이 사람 병원 차려준 애 만에 그런 소리도 했고 돈도 조금 줬죠. 그 정도 받았으면 됐지. 무슨 신우 결혼 자금까지 제가 도와줘야 돼요? 진짜 염치도 없나 봐. 제가 무슨 ATM기로 보이세요? 제 말에 어머님 입 뜨악하고 사돈 어르신들도 놀라더라고요. 남편도 저를 잡았습니다. 왜 이래 갑자기? 저는 남편 팔을 뿌리쳤습니다.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예, 일단 그만해라. 여기서 갑자기 왜 그러니? 그런 건 우리끼리 있을 때. 저 이 사람이랑 이혼할 겁니다. 뭐라고? 제가 갑자기 이혼 얘기를 하자 분위기가 싸해졌죠. 남편도 놀라고요. 자기야, 왜 이래? 자기 같은 소리 하네. 너한테 내가 자기긴 했어? 너 나한테 뭐 못생긴 ATM기니 그딴 소리 했더라? 네 애인한테? 뭐? 무슨 말 하는 거야? 했잖아. 안 했어? 야, 너 왜 이래? 얘 혁재야. 미소 데리고 일단 나가라. 쟤 지금 제정신 아닌 것 같다. 어머님, 제가 제정신일 수가 없죠. 남편이 제 뒤에서 그런 말 했는데 지 애인한테요. 무슨 애인? 이 사람 애인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어머님 앞에. 이름이 최성아랬나? 그 말에 찬물이라도 끼얹은 것처럼 싸늘해졌죠. 그쪽 집 어른들도 자기 딸을 황당해서 보더라고요. 최성아는 얼굴이 창백해져서 쳐다보고 있고 남편도 눈을 대굴대굴 굴리고요.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야? 헛소리인지 아닌지 직접 물어보세요. 최성아 씨, 내 남편이랑 자고 다니는 사이 맞잖아요. 애인 맞죠? 근데 돈도 받았던데 돈 받으면서 자면 애인은 아닌가? 야, 그만해. 너 왜 이래? 라면서 남편이 저를 억지로 데리고 나가려는 겁니다. 저는 손을 뻗어 앞에 있는 물컵을 잡아채서 남편 얼굴에 뿌려버렸죠. 야! 너랑 전현이랑 자고 다니면서 나한테 뭐? 못생긴 ATM? 병원 받으면 손절 칠 거라고. 에라이 개새끼야. 따위로 살지 마. 너랑 나랑 뭐 대단한 사랑 있어서 결혼한 거 아닌 건 맞아. 그래도 결혼까지 했으면 최소한의 책임감은 있어야지. 결혼 전에도 바람핀 거 걸렸어도 한 번 넘어가줬더니 내가 상등신 호구로 보이디? 너는 진짜 발정난 미친놈이야. 어떻게 네 여동생 신우 될 사람이랑 그러고 다니니? 그래. 그런 거 보면 전현도 제정신은 아니지. 최성아 씨, 돈이 궁했어? 근데 어쩌지? 얘 직업만을 사지 완전 빈털털이야. 쥐뿔도 없고 페이닥터로 돈 받는 거? 그거 지 명품 산다고 다 날려. 얘네 가족들도 완전 빈대들이고. 하긴 그런 인간한테 돈 받는 너도 똑같네. 아주 쌍으로 거지 같은 것들이네.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어머님이 얼굴이 사색이 되어 저를 붙잡는 겁니다. 야, 너 어디서 모함이야?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너 무슨 의부증 있는 거 아니야? 정신병 있는 거 아니냐고? 어디 의심할 사이가 없어서? 저는 그 자리에서 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이서 여행 가서 찍은 사진, 게다가 서로 야식꾸리한 분위기에서 찍은 사진을 어머님과 신우 핸드폰으로 전송했죠. 직접 보세요. 정신병은 제가 아니라 어머님 아들이 있는 것 같네요. 어머님도 신우도 사진을 보고 경악을 하더라고요. 서로 쳐다보는데 오빠, 이게 다 뭐야? 오빠가 진짜 이랬다고? 오빠 미쳤어? 아니, 그게 아니라 성화라는 여자는 얼굴이 터질 듯이 변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그 집 부모님도 기가 막힌지 뒷목을 잡으시더라고요.
누나, 진짜 그랬어? 진짜 현민의 오빠랑 그랬다고? 아, 제정신이야? 서로 기가 막혀하는 그 꼴을 보며 저는 제 가방 챙겨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자마자 남편 짐 대충 챙겨서 밖으로 던져버리고 비번도 바꿔버렸어요. 이 사실을 다 알게 되고 가장 먼저 폭발한 건 저희 아빠였습니다. 아빠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남편 병원에 찾아갔고 바로 멱살 잡았죠. 야, 이 쓰레기 같은 놈아! 감히 내 딸을 ATM기 취급을 하고 바람을 펴? 왜 이러세요? 놓으세요! 못 넣는다. 원장 어디 갔어? 환자랑 따로 만나서 부적절한 사이 맺는 거 니네 대표 원장은 알아? 내가 이거 그냥 넘어갈 줄 알아? 거기 환자들도 다 있었는데 아빠가 난리를 피우는 바람에 완전 뒤집어졌죠. 남편은 결국 그 병원에서 해고가 되었고 그 일대의 소문이 다 퍼졌다고 하더라고요. 신우의 결혼도 당연히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남편은 그 길로 쫓겨났고요. 친정아버지는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 남편에게 지원해 주려고 했던 병원 개원 자금을 10원 한 장까지 악착같이 회수했죠. 그리고 저도 이혼 소송을 통해 남편에게 유책 사유를 물어 위자료를 청구했고 상간 여인 최성아에게도 상간 소송을 걸었습니다. 아빠는 그런 쓰레기 같은 놈을 소개해줘서 미안하다며 다른 괜찮은 사람을 찾아보겠대요. 하지만 저는 그런 아빠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아빠가 원하는 사윗감인 것 같아 큰 애정 없이 한 결혼이었는데 결국 이렇게 됐다고. 누군가를 또 만나고 싶지도 않지만 설령 만난다고 해도 내 뜻대로 만나겠다고요. 제가 받은 상처가 크다는 걸 아빠도 잘 알기에 더 이상 저에게 재혼을 강요하진 않으시더라고요. 저도 너무 큰 상처를 받았고 사람에 대한 불신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연히 재혼은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죠. 그런데 사람 인연이라는 게 있는지 그로부터 1년 정도 지났을 무렵 저에게는 새로운 인연이 생겼습니다. 그 친구는 동네 소꿉 친구였고 저랑은 가깝고 친하게 잘 지냈죠. 제가 이혼하고 난 뒤에도 저를 많이 위로해주고 다독여준 친구이기도 하고요. 그냥 친구였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이성의 마음이 싹 트기 시작했고 그 후 그의 진심에 마음을 열고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두 번째 결혼이라 처음보다 더 큰 용기와 믿음이 필요했는데 그런 제 마음을 알아주고 달래준 사람이었죠. 그렇게 재혼한 남편과는 참 편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전 남편하고 살 때는 겉으로는 행복해 보여도 속으로는 늘 불안하고 발이 붕 뜬 것 같은 기분도 많았는데 지금 남편은 저를 안정감 있게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아, 이런 게 행복이구나 라는 걸 느끼며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전 남편은 저를 못생긴 ATM기 취급하며 농락했지만 지금의 남편은 저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라 불러줍니다. 어떤 조건이 아닌 신뢰와 사랑을 선택하니 더 행복하고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행복을 절대 놓치지 않고 하루하루를 선물처럼 아끼며 살아가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